자, 다음은 6번 문제 살펴볼게요. 자, 다음 중 가와 나 사이에 역시 시기 묻는 문제. 6번 안 넘어갔군요. 잠깐만요. 자,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장의 결과로 나타난 사실로 옳은 거 찾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뭘까요? 보니까 무릇 부자는 수학이 많고 노동력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은 여태껏 그럭저럭 납부해온 것을 왜 못 내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장, 부자는 수학이 많고 노동력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도 여태껏 그렇게 납부해온 것을 왜 못 내냐 이거야. 그럼 부자도 낼 수 있는 건데 가난한 사람도 내는데 부자는 못 내냐 이거죠. 뭘까? 이런 주장을 펼친 거. 앞에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1번 문제에서 나왔던 얘기죠. 뭐죠?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그래서 대동법에 관한 얘기. 이 주장의 결과는 결국 뭐다? 부자에게도 세금을 걷게 만드는 징수하게 부자에게 더 많은 세를 부담시키는 그런 수치체제의 개편안인 대동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동법에 관한 얘기니까 대동법 내용은 아까 이거 살펴봤습니다. 대동법은 뭐였어요? 공납제도 개편안이라고 그랬죠. 공납제도라는 것은 해당 지역의 토산품을 징수하는 거예요. 현물로, 물건으로 징수하는 건데 그것을 뭘로 걷는다? 이제 토지를 단위로 한 쌀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뭐야? 대동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1, 2, 3번 중에 이제 뭐다? 대동법에 관한 얘기는 지금 보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정답 어디 있어요? 보니까 대동법 적용이 100년 걸렸다. 공납제도 개편안 여기 있죠, 지금. 그죠? 3번이죠. 그래서 전국적인 대동법 적용이 100년 소요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선무군관포로 반발이 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무군관포는 영조 때 시행된 균역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균역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뭐의 개편안이죠? 그죠? 공납제도가 아니라 군역제도에 관련된 겁니다. 군역제도. 그래서 관련이 없고요. 이 내용과는. 그 다음에 전국의 농민이 공납을 현물로 납부하였다. 현물이 아니라 뭘로 납부하는 거 바꾸는 거예요, 지금? 현물 대신 쌀로 낸다. 그것이 뭐야? 대동법의 핵심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쌀로 걷었다. 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호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호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다고요? 그죠? 토지. 토지를 중심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이제 뭘로 바뀐다? 농민의 부담은 줄고 누가 부담이 증가하겠어요? 토지 많이 가진 자들, 양반 지주들의 부담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양반의 아까 봤지만 이번 문제 풀 때 봤잖아요. 양반들이 반발이 심했다.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부자들이 더하죠. 우리가 보통 어머니 부모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있는 것들이 더하다고. 조선시대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동법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앞에서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문제만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자, 조선시대에 잘 나오는 시락 관련 문제입니다. 시락 관련 문제인데, 시락에 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런 시간에 충분히 많이 공부를 했고요.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락 그러면 보통 이제 뭘로 나눠줘요? 경세치용학파와 그 다음에 북학파로 구분하죠. 그렇게 구분하는데 경세치용학파의 3인박은 유형원, 그 다음에 이익, 그 다음에 정약용이죠. 이들은 사회개혁의 방향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경세치용학파는. 그렇죠. 자영농 중심의 토지개혁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말로 이들을 뭐라고도 불러요? 중농학파라고 얘기합니다. 사회개혁의 조선시대 후기에 사회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토지제도의 개혁이다. 거기서 개혁을 찾고 있기 때문에 경세치용학파를 중농학파라고도 부른다. 반면에 북학파라는 것은 뭐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북학파의 시초를 유수원이라고 보통 아는데 유수원은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머지 30방은 잘 나옵니다. 누군가면 홍대용, 그 다음에 박지원, 그 다음에 박재가,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북학파들의 특징은 뭐죠? 기본적으로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수용해서, 그죠? 상공업 발달을 통해서 국부를 증대시키자라는 것이 북학파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래서 북학파들의 주장은 이 북학이라는 의미는
북쪽에 있는 국가 청이죠. 예, 청의 문물을 적극 수용하자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당시에 그 명분 대의명분에 입각해가 청나라에서 정벌하자는 북벌로 나온 다릅니다. 북벌은 그냥 대의명분에 입각해가지고 원수를 갚자, 병정을 때고 그 원하는 갚자 뭐 이런 주장이라면 북학은 그게 아니라 막상 청나라가 되게 강대고 성장하게 된 배경은 뭔가 하면 청나라가 상공업과 무역이 발달하면서 문물이 많이 발달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청나라가 강해졌구나. 그래서 청나라가 강해진 그 배경이 된 각종 문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배우자. 그래서 그 북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세치용학파, 북학 경세치용학파는 토지 중심의 개혁론, 북학파는 상공업 발달을 통한 부국강병을 주장했던 개혁 세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가해당하는 인물을 보니까 여러분 그 한문으로 번역된 서양 학문들을 접하면서 더욱 영역이 확대되고 깊이가 심화되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길러 학파를 형성하였다. 성호사설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이다. 이익입니다. 여러분 여기 실학자들의 그 가장 대표적인 책들은 다 하나씩 체크해 줘야 돼요. 가령 이제 유영원 같은 경우는 뭐죠? 책 이름이 유영원의 저서란 시작에 관련된 저서는 반개수록입니다. 그죠? 반개수록. 그래서 유영원은 이제 반개수록이라는 책을 알아두시고, 이익은 성호이익입니다. 그래서 성호이익인데 자신의 호를 따가지고 쓴 백과사전인 성호사설. 그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과구록. 뭐 이런 책들이 이익의 책이고요. 뭐 정약용은 그냥 스킵할게요. 아까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세위표, 뭐 목민심서, 흑문심서 그거 말고도 책 많아요. 책 많으니까 정약용은 스킵하고 유수원은 빼고요. 알 필요 없고요. 홍대영과 박지원, 박재관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홍대영 같은 경우는 책이 많은데요. 이 사람의 그 실학에 관련된 책으로는 연행기라는 책이 있어요. 즉 청나라의 연경의 그 사신으로 갔다가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보고서 기록한 기획문인 연행기라는 책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책이 있는데 일단 연행기. 박지원도 같은 맥락으로 그 청나라에 가서 사신으로 갔다가 사신의 행단 일부로 갔다가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그 정리한 책이 뭔가 하면 열하일기라는 책이 있죠. 열하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박제가가 똑같은 박지원식으로 청나라에 가 사신으로 왕래하면서 역시 청나라의 문물을 소개한 책이 뭐다? 북학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실학자들의 그 실학 관련된 개혁하는 관련된 기본 저서들은 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용까지 알면 더 좋겠지만 내용을 떠나서라도 뭐다? 또 책 이름은 반드시 알아두라는 얘기. 어차피 내용은 다 비슷비슷해요. 북학파는 청나라 문물 소개. 그 다음에 그 경제시험학파들은 토지개혁. 그래서 토지개혁까지 포함시키자면 유영 같은 경우는 반개수에서 뭘 주장했어요? 그죠? 균전론을 주장했었고, 성호사설에서 이 주장한 것은 뭐죠? 한전론입니다. 한전론. 정약용은 여전론. 그래서 경제치용학파는 토지개혁을 주장했다 그랬으니까 이들이 제시했던 토지개혁안이 뭐냐? 이것도 알아둘 필요는 있죠. 그래서 유영원의 균전론. 그 다음에 성호이익의 뭐야? 한전론. 한전론은 이제 뭔가 하면 모든 농민의 토지를 똑같이 나눠주자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한전론의 핵심 특징이고, 영업전이라는 걸 해가지고 최소한의 토지를 지급해서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 이것이 이익의 주장. 그 다음에 유영원의 그 균전제는 뭔가 하면 산업공상에 따른 신분적 차별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산업공상에 따른 토지의 차등 분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주장하고, 그 다음에 정약용의 여전제는 뭔가 하면 저 여자가 마을 여자거든요. 그래서 마을 단위의 뭐야?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주장한다. 거기까지는 알아두십시오. 자, 그걸 바탕으로 문제 접근하겠습니다. 가는 이익이라고 얘기했고요. 그죠? 이건 이익 알겠고, 나는 서울 출신으로 이덕무 유득궁과 함께 친분을 쌓았다. 이덕무 유득궁 다 서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도 서울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북학이 저술을 했어요. 그럼 누구라 그랬죠 아까? 여러분 북학파 중에서 이 3인방은 핵심 책은 다 알아들어 그랬죠? 북학의 저술은 누구야? 박제가입니다. 박제가. 자, 그러면 찾아볼까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익. 매매할 수 없는 토지를 통한 자연능성을 주장하였다. 매매할 수 없는 토지.
매매할 수 없는 토지를 지급해서 농민들이 먹고 살게 해야 된다. 자영농을 수행해야 된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업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업전. 자, 영업전을 지급 설정해가지고 농민 자영농 육성하자라고 주장한 한전론이죠. 누구예요? 이익입니다. 이건 기억, 이익 맞죠? 그럼 기억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토지를 공동경작하여 노동력에 따라 분배하는 여전론. 여전론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정약용이라고 그랬죠? 공동생산, 공동분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귿, 박제가 얘기죠. 청의 문물을 적극 수용하고자 했다. 예, 여러분 박제가 뿐만 아니라 박지원도 마찬가지고 홍동도 마찬가지예요. 북학파의 공통점은 뭐다?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 수용해서 부국강병을 하자라는 것이죠. 디귿 맞는 얘기고. 를, 양반전과 호질, 한문소설을 통해서 양반 사회를 비판한 것은 누구죠?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그래서 이건 박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1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7번 문제. 실학파의 대표적인 실학파들, 경제치용학파의 성호이, 그 다음에 북학파를 대표하는 그 3인방 중에 한 명, 박제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실학자들을 얘기는 기본 토지개혁안, 중농학파 같은 경우는 경제치용학파, 토지개혁안, 그 다음에 저서, 그 다음에 북학파들의 주장은 다 똑같아요. 청나라 문물을 수용해서 적극적인 조선의 부국강병을 추진하자. 이건 똑같은 논리니까 이들이 그 주장한 책들만 정확히 좀 구분해서 알아두십시오. 이것이 이제 실학자에 관한 얘기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가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 변방의 방비. 비입니다. 비.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 그래서 뭐라고 그래? 비변사. 변방을 방비한다. 거꾸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변방의 방비를 담당한다. 그래서 비변사입니다. 비변사에 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건데요. 그래서 비변사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찾는 건데, 비변사가 지금 보니까 과거에 대한 판화나 비빈을 간택하는 등의 일까지도 모두 여기를 경유해 나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비변사를 혁파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합니다. 효종 때 얘기네요. 북발론을 추진했던 그 왕이죠. 자, 여러분 그 효종 때 조선 후기고, 후기에 이렇게 비변사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문제는 이 비변사가 처음 언제 만들어졌느냐? 원래는 국방기구였는데, 비변사는 삼포회란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언젠가 중종 때. 중종 때 그 삼포, 부산포, 연포, 제포 그래가지고 세종 때 일본인들이 와서 이제 그 교역할 수 있도록 부산과 울산 뭐 해가지고 이쪽 주변 지역을 일본인들에게 제한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줬었죠. 근데 일본의 그 삼포에서 무역에 종사하던 그 외인들이 그 제한된 무역에 반발해가지고 이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뭐예요? 삼포회란입니다. 그리고 삼포회란과 그 다음에 중종 때 여진족들이 이제 침탈이 심해졌어요. 북쪽에서는 또.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삼포회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처음에 비변사가 임시기구로 설치됩니다. 일종의 국방기구죠. 그래서, 국방에 관한 임시기구로 처음 설치됐어요. 삼포회란 중에. 그래서, 이때는 임시기구입니다. 자, 포인트가 뭐라고요? 처음에는 임시기구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상설관청이 아니라 그냥 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변방의 방비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기구가 이제 비변사였다.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55년인데요) 명종 때 을묘해변이 발생해요. 을묘해변. 을묘해변이 뭔가 하면 본토에 있던 수많은 외인들이 전라도 해안 일대를 약탈한 겁니다. 대규모로 쳐들어와가지고 거의 전쟁급에 준하죠. 전쟁에 준하는 정도로 대규모로 쳐들어와서 전라도 일대를 약탈하면서 심지어는 전라도 일대의 그 조선의 관료들, 지방관이죠. 그러니까 관리들까지 죽이면서 이제 그 대규모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뭐 하는 거야?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됩니다. 상설기구.
그러니까 그 전에 임시기구였죠. 그러나 이제 을묘해변을 계기로 이제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상설기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상설기구가 되면서 이제 뭐다? 일본과 국교를 단절해버립니다. 단절해버렸고. 자, 그랬던 비변사는 이제 뭐다? 임진왜란. 또 그 비변사가 작동해야 할 큰 전쟁이 터졌죠.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을 계기로 사실상 뭐냐면 그 국정을 논의하는 그 최고 기구가 됩니다.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사실상 뭐다? 전쟁에 관한 모든 업무를 국방 문제를 총괄하는 비변사가 사실상 핵심 기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전쟁이 나면 가장 중요한 기구가 어디가 되겠어요? 국방부? 합참이죠, 합참. 합참이나 이런 그 군지휘부, 수뇌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전쟁 기간이 전쟁 중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비변사도 임진왜란을 계기로 뭐다? 사실상의 모든 국정을 총괄하는 기관이 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그 국정을 총괄하는 권한을 갖기 시작하니까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비변사의 비중이 낮아지지 않고 사실상 이것이 조선 후기까지 그냥 이것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국정을 총괄하는 이 기능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변사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둘 필요 있습니다. 한마디로 흐름.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설명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까요? 삼포회란 중에 상설화 됐다는 건 틀렸죠. 상설이 아니죠.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삼포회란은 비변사가 처음 설치되는, 그것도 임시기구로 설치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고, 상설기구는 언제라 했어요? 을묘해변. 그죠? 을묘해변. 그 다음에 2번. 임진왜란을 계기로 군사 및 정무 전반을 관할하였다. 그죠? 국정을 총괄했다니까 이게 맞는 얘기죠. 그죠? 국정을 총괄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여론을 이끄는 언론 활동을 하였다. 조선시대에서 있잖아요. 여론 정치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관청은 어디예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3사라고 얘기합니다. 3사. 3사가 원래 이 담당이죠. 서경, 간쟁, 경연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문관, 사원부, 사관원 3사 또는 그냥 줄여서 양사라고만 얘기하는데 양사는 사헌부와 사관원만 가리킬 때는 양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개, 사. 세 개를 가리킬 때는 뭐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죠? 홍문관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홍문관까지 얘기할 때는 3사. 양사가 얘기할 때는 사헌부와 사관원만 해당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붕당 정치가 형성되는 배경이 되었다. 붕당 정치의 배경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붕당 정치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선조 즉위 직후에 벌어집니다. 선조가 왕이 된 직후에 선조 이전 임금이 명종 때였거든요. 근데 명종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명종 때 척신정치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파평윤씨 일가들이 거의 국정을 농단했어요. 윤원영, 특히 윤원영 일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척들이, 파평윤씨 중심의 외척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그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척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이 정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척신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척신정치. 척신정치. 그래서 외척들 중심으로 국정을 농단하는 척신정치. 자, 척신정치, 그러니까 명종이 죽은 다음에 선조가 즉위한 직후에는 이제 뭐 하는 거야? 사림들이 권력을 장악해요. 그래서 사림들이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명종 때 있었던, 선조 즉위 바로 직전까지 있었던 이 척신정치의 잔재를 청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잔재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그래서 선조 즉위 직후에 사림들이 주도해가지고 명종 때 있었던 척신정치의 잔재 청산을 둘러싸고 이제 사실상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걸 주도한 게 누구라고요? 사림. 사림들이. 그래서 강경과 온건 나눠지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붕당 정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신진사림들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와 기성사림들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신진사림들은 이제 김효원,
중심으로. 그죠? 여기는 이제 그 우월한 이 사림들은 심의겸을 중심으로. 그래서 김효원을 따르는 무리들을 동인, 그 다음에 심의겸을 따르는 무리들을 서인이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다? 동서붕당 정치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붕당 정치의 배경이 되면 뭐로 체크해야 된다? 선조 즉위 직후에 이 척신 정치의 잔재 청산, 둘러싼 대립. 이것이 뭐의 시작? 붕당 정치의 시작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붕당 정치의 시작은 이렇게 척신 정치의 잔재 청산 방식을 둘러싼 강경 옹건의 대립. 특히 그것이 이제 김용원을 중심으로 한 신진살인들은 이제 동인으로 분류되는 거고, 심의겸을 중심으로 한 기성살인들은 온건적인 그 척신 정치의 청산을 주장했던 그 기성살인들은 이제 서인 분류됩니다. 왜 동서인이라고요? 김용원의 집은요 동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심의겸의 집은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동인서인 부른 거예요. 뭐 크다란 이유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비변사와 관련된 그 내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비변사 알아두시고, 비변사는 결국 언제 가서 없어지죠? 사실상 비변사, 이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변사라는 것 때문에 비변사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비변사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제 사실상 뭐가 무력화됐다는 얘기예요. 원래 조선시대 때 국정을 논의하는 핵심 기구는 어디예요? 그쵸, 의정부죠. 원래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 또는 비중이 뭐야? 약화되게 되는. 그러다가 19세기 가면 아예 유명무실화 돼버립니다. 언제? 19세기 세조정치 때 가면. 뭐 때문에? 비변사의 이런 그 전행 때문에 유명무실화 돼버렸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게 언제 폐지됐습니까? 이거. 그죠? 대원군 때. 대원군이 대원군이 왕이 된 건 아니죠. 고종이 왕에 오른 다음에 대원군이 실권 장악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세조정치 때 사실상 권력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던 비변사, 그리고 왕권을 제압하고 사실상 의정부와 육조 기능을 무력화시켰던 이 비변사부터 폐지합니다. 대원군이. 그래서 대원군 때 폐지되었다. 여기 내용까지 같이 알아둬야겠죠. 비변사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같이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8번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같이 체크해서 더불어서 같이 알아두세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도 21년 그 소방직 기출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바로 작년도에 소방직에서 나왔던 문제죠. 소방직 문제와 공무원 기출을 결합시킨 건데요. 9급, 그죠? 국가직 문제 결합시킨 겁니다. 그만큼 잘 나옵니다. 조선시대 여러분 성악 시작자 말고 보통 성리학자 문제가 나가면 거의 뭐 90% 가까이 출제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황 아니면 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황과 율곡, 이희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죠. 왜? 누가 나오든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21년도에, 이게 20년도 문제니까, 21년도에 이황이 나왔으면, 만약에 똑같은 성리학자 나온다, 그럼 당연히 누가 나올까요? 그 다음은? 이황이 또 나오나요? 아니요. 누가 나오겠죠? 율곡, 이희가 나오겠죠. 뭐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둘은 같이 알아둬야 돼요. 어차피 왜? 문제가 한 명이 출제되면 선택지에는 이희가 같이 섞여 나오니까, 또 이희가 나오면 또 이황이 섞여 나오니까. 그쵸? 그냥 같이 알아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황과 이희를 구분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들의 그 주장 중에서 책입니다. 이황이 자신의 사상을 다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편찬한 책이, 저술한 책이 뭐다? 두 가지 책이죠. 주자서 저료 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희가 썼던 대표적인 책은 경몽요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황과 이희는 또다시 뭔가 하면 그 성악군주라고 그래가지고 군주가 갖춰야 할 덕목을 강조한 책을 각각 서술했거든요. 그래서 이황이 서술한 건 뭔가 하면 그 성악군주에 각한 책이 성악십도라는 책을 서술했고요. 반면에 율곡이는 뭐다? 역시 똑같은 내용의 책인 성악집요. 이의 입장을 정리한 것은 성악집요. 그 다음에 이황의 입장을 정리한 것은 성악십도입니다.
율곡이 아니 태계 이황은 사실상 남아있는 책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핵심적인 책은. 그러니까 이황은 딱 저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고 율곡이는 이거 말고도 많아요. 경목요결, 뭐 성악지비도 말고도 그 단지 뭐 만원몽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이황 문제니까 그래서 이황의 성리학에 관한 성악군주론 임금이 갖춰야 할 핵심 덕목에 관해서 이황이 자신의 입장을 반영해서 저술한 성악십도라는 책이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그럼 태계 이황이죠. 그러면 이황. 그 다음에 이들은 또 16세기에 이기론 논쟁을 전개했죠. 치열하게. 이기론 논쟁을 전개했는데 자, 이황의 주장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성리학 문제는 깊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황이 강조한 것은 뭐다? 리입니다. 리. 그래서 이분 기본적으로 뭐다? 이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리론. 주리론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 호발설을 주장하였다. 이황은. 반면에 이는 뭐예요? 리보다는 기를 강조했다. 그래서 주기론이라고 얘기하죠. 주기론을 강조한 사람. 그래서 주기론을 강조했고 주기론을 강조한 이 사람의 철학적 주장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발, 이승, 일도설. 그래서 기가 바라면 이가 기를 타고 자신을 드러낸다. 이것이 주기론이고 이기호발설은 이와 기는 같이 이가 나타나면 기도 따라 나타난다. 근데 이가 나타나야 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를 먼저 강조한다. 그래서 주리, 기를 먼저 강조한다. 그래서 주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알아서요. 너무 이거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머리 빠개져요. 뽀개지니까 건들지 마시고 그냥 주기로만 알아두십시오. 그 이상 안 나갑니다. 자, 그럼 다 떴죠? 문제 볼까요? 도학의 입문서인 경목역을 조사한 사람. 이거 누구야? 아까 이죠. 율곡 이의 대표 소속이니까. 알았는데 강화학파 형성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2번, 3번 좀 이따 얘기하고 4번에 보시면 이와 기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면서 기를 중시하였다. 기 이황이에요? 이예요? 아까 뭐라 했어 제가? 기를 강조한 자 누구? 율곡 이위. 그죠? 이를 강조한 자 이황입니다. 이건 이입니다. 그럼 1번과 4번은 누구다? 율곡 이에 관한 주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강화학파를 형성한 사람은 정제도라고 불리는 소론 계열의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정제도가 강화학파 형성하였고 강화학파는 결국 뭘 공부한 사람들이냐? 양명학 중심으로 당시 사회를 이해하고 개혁안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강화학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제도 특히 양명학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정답은 3번인데요. 왕에게 주청하여 소수서원이라는 편액을 하사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소수서원은 원래 뭔가 하면 백운동 서원이에요. 백운동 서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입니다. 16세기에 만들어진 최초 서원인데 이걸 만든 사람은 주세붕입니다.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었고 이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그 설립한 백운동 서원이 어디 있었냐면 풍기에 있었거든요. 지금 경상북도 풍기죠. 그래서 이황이 풍기 군수로 내려갔어요. 한번. 그래서 저기 설화시 생전에 풍기 군수 내려가 봤더니 풍기의 그 앞에 있었던 주세붕이 설립한 백운동 서원이라는 게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 서원이 선현에 대한 제사와 교육을 강조하는 이 서원이 자기가 보기엔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직접 주청, 소를 올려가지고 우리 동네에 이러이러한 서원이 있으니 왕께서 이걸 장려하는 취지에서 그냥 이렇게 뭔가 선물과 이런 것들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왕이 내려줍니다. 뭘 내려줘? 이 현판,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서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의 토지, 노비, 그 다음에 교육도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책, 이런 것들을 하사해요. 그래서, 그런 편액을 하사했다고 그랬는데, 편액이라는 것은 이제 간판과 그 다음에 서원에 들어가는 토지, 노비, 책, 이런 것들을 국가가 내려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게 이황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라는 거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왕 문제에서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여기서 안 나왔지만 이왕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뭐다? 이거 잘 나왔죠? 공무원 쪽에서는. 일본 성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문제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성리학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 이 내용까지 같이 알아두십시오. 퇴계 이황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황에 관한 문제 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퇴계 이황 16세기 문제는 뭐 성리학 문제 나가면 이황 아니면 이이니까 그죠? 여러분 작년에 소강직에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꼭 체크해 놓으시고요. 소방직 문제 재밌는 거는 연달아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붙어서 2년씩 이렇게 16, 17, 뭐 그다음에 18, 19, 20, 21. 이제 얘는 20일 들어왔으니까 아마 21, 22 붙어 나올 수도 있죠. 주의해서 알아두십시오. 그때는 이황이 아니고 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 문제도 살펴볼 그 때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저기 모의고사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거 무슨 제도네요? 무슨 제도죠? 지금 보니까 균역법이네요. 균역법으로 인해서 양인 남자들이 1년에 2필씩 바치던 군포가 한 필로 줄어들었다. 영조 때 시행된 균역법입니다. 보통 16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군포를 2필씩 내는 것이 군역제도의 일반 특징이에요. 그죠? 그런데 균역법이 실시되면서부터는 2필씩 내던 군포가 한 필로 줄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군포를 줄여준 간포 정책인데요. 근데 밑줄 친 거 볼까요? 당연히 군포 수입이 줄겠죠. 반으로. 2필로 한 포를 주니까.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뭐 하는 거야? 영조가 저렇게 줄어드는 그 군포를 줄인 것에 대해서 농민의 부담은 감소했지만 그만큼 또 국가 재정도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충 방안을 만들었죠. 이 보충 방안이 뭔가 하면 뭐가 있느냐?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일단 첫 번째는 그 균역법에서 중요한 건 결작이 더 중요합니다. 결작. 결작이 뭐죠? 자, 그 결작이 뭔가면 그 균역은 원래 군포를 낸 거. 군포라는 건 뭔가 여러분 면포. 면화를 그 포로 만들어서 납부하는 건데 그거 대신 뭐 하는 거야? 모자르니까 결작이라는 건 토지. 토지에서 세금을 걷는 겁니다. 결작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토지 한 개월당 4두씩 추가적으로 걷어요. 부족한 부분에서 보충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선무군관포라는 걸 징수하는데요. 선무군관포라는 것은 뭔가 하면 양인 남자들에게 군관, 즉 장교의 지위를 주는 거죠. 무관의 지위를 줍니다. 여러분 무관의 지위를 주면 뭐가 돼요? 양반이 되겠죠. 대신 좋다 이거야. 그런 지위를 줄 테니까 포 납부하라 이겁니다.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돈 주고 거래하는 장교직이라고 봐야 되나?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선무군관포를 징수했다는 것과 그 외에 어염세, 선박세. 자, 어염세와 선박세라는 것을 이제 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데 사용하는데 이건 어염세, 선박세를 사실상 새로 징수한 건 아니에요. 이것을 전용하는 건데요. 이거 정확히만 표현해. 전용이 무슨 뜻인가 하면 어염세, 어장에 때리는 세금과 염전에 때리는 세금이죠. 그 다음 선박세 등의 세금이 원래 이게 새로 받는 세금이 원래 있었는데 이 세금은 원래 어떤 그 용도로 징수했냐면 왕실 재정용으로 징수했어요. 왕실에서 그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징수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전환시킨 거죠. 어떻게 뭘로? 균역법 실시로 이제 부족해진 국방 재정을 보충하는 데로 그 쓰기 위해서 전용시켰다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징수는 맞는데 새로 만든 세금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작이나 선무군관포처럼 새로 만든 건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뭐다? 전용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이것이 이제 보충 방안이잖아요. 그럼 정확히 문제 보세요. 1번 토산물로 징수하던 공물을 쌀이나 무명, 동전 등으로 통일하였다. 대동법이죠. 아까 토산품을 쌀로 내는 건 뭐라고?
현물 징수를 쌀로 대체한 것은 대동법. 별공과 진상은 계속 현물로 징수하였다. 아, 별공과 진상은 뭘까 또? 여러분, 공납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생산되는 토산품을 징수하는 것을 공납이라고 얘기해요. 원래 취지가.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그 각 생산의 그 토산품을 징수하는 게 공납이라면 아주 희귀한 물품들, 왕실이나 국가 정부에 납부하는 희귀한 물품들을 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공 또는 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반적인 토산품 징수 징수 방안이었던 그 공납제도는 대동법 실시로 다 쌀로 바뀌었어요. 대부분이. 하지만 여전히 뭐는 남아 있어요? 특정 지역의 특정 물품을 국가 왕실 납부하는 저 별공 진상은 여전히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공과 진상은 계속해서 현물로 징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흔해 빠진 과일이지만 감귤 같은 거 옛날에 왕실 진상품이었죠.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겨울에 너무 흔해가지고 뭐 그 감귤은 쳐다도 안 보죠. 자, 이거는 그럼 무슨 제도야? 이 균역법 관련된 군역제도 개편안이 아니라 뭐가 관련된 거야? 공납제도와 관련된 거죠. 관계없습니다. 3번, 일부 양인층에 선무군간이나 칭호를 주고 군포 화폐를 납부하게 했다. 뭐야? 선무군간포죠. 정답 떴죠? 3번. 그 다음에 각종 부가세를 신설하여 징수하였다. 여기 보니까 저것도 맞을 것처럼 보이는데 낚이지 마세요. 어염세와 선박세가 추가적으로 저것을 부족한 걸 보충하기 위해서 걷었다는 건데, 그러면 저거 맞는 얘기 아닌가요? 새로운 부가세가 나타난 거니까 맞지 않아요?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결작이라는 새로운 세금 제도는 지금 나타났지만 각종 부가세라고 그래가지고 어염세나 선박세나 이런 것들은 어장세, 염전세, 선박세는 뭐라고? 새로 신설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원래 어디 거라고요? 왕실 재정용으로 징수하던 세금들을 이제 뭘로 바꾼 거예요? 균역법 실시 때문에 부족해진 국방 예산을 보충하는데, 메꾸는데 이용하도록 전용시킨 거라 그랬잖아요. 전용.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경복궁 중건할 때 있잖아요. 그 비용 마련하려고 뭐 통행세, 각종 뭐 물세 등 막 이상한 세금 많이 걷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나온 세금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굳이. 그래서 이건 대원군이 경복궁 중건하던 관련돼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각종 부가세를 징수했다는 것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조선시대 후기 제도의 수치제 개편안, 대동법 한 두 문제 살펴봤고요. 두세 문제. 또 하나의 개편안이 균역법입니다. 영조 때 시행했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이 됐던, 그죠? 군포 부담 관련된 거를 개편한 법이죠. 그래서 결작, 선무군간포, 어염세, 선박세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다. 여기까지 잘 알아두십시오. 균역법에 한해서. 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